엄마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우리 문화방송 따뜻한 세상 함께 만드는 MBC 문화방송.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것을 위반했고 찬성했든 반대했든 양쪽이 다 책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하구뚝을 꼭 건설해야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구뚝 옆에다가 비석을 세우도록 하자. 즉 하구뚝 건설을 위반했고 그걸 찬성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들 이름하고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버전의 이사들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서 즉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명단을 비석에 새겨서 하구뚝 건설해놓은 그 바로 옆에 세워놓자. 그러면은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살던 후손들이 그때의 낙동강 물을 봐가지고 결국은 하구뚝 건설하는 것이 옳았었는지 반대했던 것이 옳았었는지 후손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평가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낙동강 하구뚝. 그 완공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낙동강 하구뚝이 부산 시민의 식수를 확보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이제 그 존재 이유를 냉정히 평가할 때가 온 것이다. (1987년 11월 17일) 이날은 바다와 강을 가로막은 부산의 대역사 낙동강 하구뚝이 완공된 날이다. 낙동강 하구뚝은 당시 부산의 용수 부족을 단번에 해결할 최고의 대책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이 하구뚝의 건설로 이제 부산 지역은 바닷물의 역류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각종 산업에 필요한 수원을 충분히 확보하게 됨으로써 낙동강이 번영과 복지의 원천으로서 그 풍족한 모습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건설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 낙동강 하구뚝. 하구뚝은 부산 시민들에게 공사의 규모만큼이나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부산 시민이 하구뚝 하나를 얻고서 지난 10년간 치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다. 하늘을 덮는 철새들과 아름다운 을숙도의 갈대,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가던 무수한 물고기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은 맑은 물을 잃어버린 것이다. 낙동강 하구뚝이 완공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낙동강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1988년 7월 7일 하구뚝 바로 앞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낙동강의 오염은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었다. 실제로 낙동강의 조류 농도를 살펴보면 하구뚝이 건설되기 전에는 완만한 변화를 보이던 조류 농도가 하구뚝이 건설된 8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96년에는 하구뚝 건설 이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도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영양화가 급속히 진행된 원인은 무엇일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외부에서 이제 유입된 오폐수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히 낙동강 하구호 쪽에는 이 강바닥에 있는 저질 퇴적층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이, 유기물들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특히 여름에 이제 많은 양이 이제 영양염이 이제 농축돼 나옵니다. 만약에 하구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이와 같은 조류 발생량은 상당히 둔화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현재 82년도, 83년도 조류 농도 값이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는 했겠지만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더구나 오염원들이 모두 모여드는 낙동강 하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바닷물과 강물의 색깔 차이가 눈으로 보기에도 선명하게 구분된다. 하구뚝의 부작용은 그 이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구뚝은 낙동강 끝에 당당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그런데 하구뚝의 이런 부작용은 건설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 사람들아, 응? 와 똥구 막 응? 똥구멍. 그런데 당신 똥구멍 막으면 어찌 되노? 응? 그럼 똥이 안 나온다 이거. 그럼 이거 찰 거다 이거. 그럼 차면은 양을 못 견뎌가지고 배가 터지고 여기서 썩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섞어 뿌리고 할 거다 이거. 그게 낙동강 똥구부다. 그걸 갖다가 막아 뿌리면은 그 낙동강 살 수 있나? 네, 이랬는데 이 축조 당시부터 이건 불과 2, 3년 내에 성부가 난다. 성부가 나는데 이렇게 하구뚝이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도 굳이 하구뚝을 건설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자원공사의 전신인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하구뚝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부산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금 취수장과 김해평야의 바닷물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하구뚝 건설되기 전에는 상류 40km 지점인 삼낭진까지 염분이 침입을 했고, 특히 물금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45일간 취수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설령 또 취수를 한다 하더라도 염분이 많아서 사실 수돗물로서는 부적합한 그런 상태였고, 또 김해평야 염해란 바닷물이 역류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강물을 밀고 올라오는데 갈수기 때면 28km 상류에 있는 부산시 물금 취수장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염분 농도가 150 ppm 이상이 되면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고 바다와 가까운 강의 하류에서 식수를 취수해야 하는 부산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당시 바닷물로 인한 부산의 식수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하구뚝 공사지에 따르면 75년 16일, 76년 9일, 77년 45일, 78년 17일, 79년 1일, 80년 1일, 81년 7일. 이 기간 동안은 낙동강 물금 취수장에서 염해로 인해 취수를 중단했다고 돼 있다. 하구뚝의 가장 큰 건설 목적은 이런 식수의 염분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지에 나와 있는 이 결과는 염분 피해가 과장돼 있었다고 한다. 자기가 조사한 결과로는 염해가 크게 일어날 만한 그런 우려는 없다. 근데 당시에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 염도가 많이 높아서 마치 그는 바닷물과 같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권 교수님 말씀이 내가 그래도 수질 전문가인데 내가 이렇게 한 달도 그러지 않고 이 수질을 조사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결과가 다르겠느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것을 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종훈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77년 5월부터 78년 4월까지 바닷물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대조기에도 물금 취수장의 염분 농도가 50 ppm을 넘어서지 않았다. 상수원수 기준 150 ppm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이다. 물금 취수장 상류에는 거의 일반 하천 수준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자료에는 원 교수가 실험한 동일한 기간 중에 11일간이나 취수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원 교수의 논문에도 1977년 10월 초순과 1978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물금 취수장에 염수가 올라와 취수를 중단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으나 본 조사 기간 중에는 상수도 수질 기준인 염화이온 150 ppm을 넘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돼 있는 것이다. 당시 원종훈 교수와 함께 염분 조사를 한 박청길 교수 역시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 소실 분석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정확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자원공사하고는 부산시에서 자료하고는 상이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하구특 공사의 타당성을 빌미를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하고 그때 여러 가지 화를 낸 적도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 원종훈 교수는 당시 부산에서 수질 관련 학자 중 가장 권위 있고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어떻게 같은 기간 중에 조사한 원 교수의 측정치 50 ppm보다 20배나 높은 1000 ppm이 넘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수자원공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분 피해가 심했다고 적어두었을까? 어쩌면 당시의 추측대로 하구뚝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염분 피해를 과장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 많은 학자들이 하구뚝 공사를 반대한 이유는 1년에 고작 열흘간의 염해를 막기 위해 강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전신인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하구뚝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다.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자꾸 이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무성하라 이거죠. 대안이 무슨 부산시 인구 200만을 딴 데로 옮긴다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 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죠. 응? 그러나 당시에도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차제에 이미 그 당시에 장기적으로 취수원을 따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게 만약에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그 한강처럼 말이죠. 이 물 밑에다 어떤 그 이렇게 볼을 막아서 그 염수만 최소한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를 그 방지하면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마련했으면은 하구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수중보는 염해를 막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미 서울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한강 하류에 있는 신곡 수중보다. 이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 한강 상류의 4개 취수장에는 염분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수중보 위치가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대략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이 지점이 바로 서울의 신곡 수중보 지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수중보가 없을 때는 이 바닷물이 대략 서빙고 지역, 말하면 한강대교를 중심한 이 지역까지 바닷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보를 쌓음으로써 완전히 이제 서울은 바닷물의 영향을 안 받는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수중보란 바닷물과 강물의 비중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바닷물은 강물보다 비중이 높아 강 바닥을 타고 흐르고 강물은 위로 흐른다. 수중보가 있는 곳에서 바닷물은 이 수중보에 부딪혀 더 이상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중보가 정말로 바닷물의 염해를 막아낼 수 있는지 인제대 토목공학과 윤종성 교수팀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해봤다. 먼저 바닷물과 비중이 같은 해수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 비중을 1.020으로 맞추었다. 1.020은 담수의 영향이 많은 낙동강 하구 해역의 바닷물과 같은 비중이다. 그리고 해수에는 푸른 색소를 넣어 강물과 색깔을 구분시켰다. 자, 여기 이 물은 비커 내에 염수적 소금물을 혼합을 해가지고 바닷물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메칠렌브루라는 약품을 집어넣어서 혼합을 시킵니다. 혼합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비중계를 이용해가지고 염수의 비중하고 동일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정확하게 1.020의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20의 비중은 해수의 비중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서처럼 담수가 일정한 유속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해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바닷물은 강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강물은 바닷물 위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바닷물이 수중보에 부딪히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강물과 함께 다시 바다 쪽으로 흘러간다. 수중보 너머 강의 상류는 해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담수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수중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염수의 침입이 방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 하구뚝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러한 수중보가 설치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염수 침입만을 생각한다면은 염수 침입의 방지 효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중보를 설치하면 대조기에만 염수의 침입을 막아주고 평상시에는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하구뚝에 비해 공사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게 드는 방법인데 수자원공사는 수중보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고 대안이 없다고만 한 것이다. 하구뚝을 건설하지 않고도 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수중보뿐만이 아니었다. 안동댐의 물의 방류로서는 충분히 막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염해를 막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동댐은 1976년에 만들어진 낙동강 줄기에서 가장 큰 다목적 댐으로 언제라도 10억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댐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부산 지역의 염해를 막는 것에 안동댐의 물을 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염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양이 12억 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12억 톤에다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각종 용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물을 쓰는 양. 그거는 하구뿐만 아니라 저 상류에서도 하류로 내려서 전부 하는 양이 합하면은 아무리 댐을 많이 건설하더라도 40톤을 우선 먹고 농업용수에 쓰는 물이 급하지 거기까지 내려보낼 여유는 없다는 얘기죠. 응? 안동댐으로서는 부산 물금 취수장에 침입하는 바닷물을 씻어내릴 만큼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초당 40톤이 필요하다. 연간 보면 한 12억 톤이 됩니다. 이게 1년은 12억 톤의 그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럼 12억 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는 물금 지역의 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당 40톤의 물이 필요하고 안동댐에서 연간 12억 톤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부 통계 자료를 보면 81년부터 10년간 물금 상류인 진동 지점에서 초당 44.3톤 이하로 내려간 것은 열흘 미만이라고 돼 있다. 따라서 1년 중 이 열흘간 안동댐에서 총 4천만 톤의 물만 공급한다면 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연간 12억 톤의 약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양이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댐의 물을 내려보내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왜 이렇게 안동댐 물을 방류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안동댐에서 방류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죠. 안동댐 물을 방류하게 되면은 더 많이 돈을 내라. 부산에서 그런 얘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동댐 물을 막아서 저희들 마음대로 쓰면서 배수를 잘하는데 무슨 돈을 더 달래느냐 해가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안동댐의 물에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물이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물을 그냥 보내주기 싫었던 것이 아닐까. 하구뚝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식수의 염분 피해는 이렇게 굳이 하구뚝이 아니었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안들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결국 하구뚝은 건설되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내세운 낙동강 하구뚝의 두 번째 목적, 김해평야 농업용수의 염해 방지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을까? 김해평야가 한 15만 헥타르 정도가 됐죠. 15,000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만 그중에 6,000 헥타르가 상습 염분 그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구뚝이 건설 후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하구뚝의 건설 목적으로 내세운 김해평야의 염해는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취재팀은 김해평야 전역을 다니며 20년 이상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았다. 저 하구뚝 하기 전에도 내가 뭐 그 앞전에도 스테이 농사를 짓고 옛날에 하고 나서도 이제때 지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농사 영 못 지은 적은 없는데 뭐 그러니 뭐 70년대 봐서 염해 피해 본 적은 없구만. 그 물이 좀 가물더라 이래도 농작물 피해를 본 적 없습니까? 피해 본 건 없지. 전혀 없어요. 예. 울로는 저 우에서는 싱거운 물이 내려오거든요. 예? 바닷물이 올라온데도 저 얘를 가면 또 날물 때 대동수문을 엽니다. 여니까 뭐 그것 때나 지금이나 내가 볼 적에는 똑같는 것 같아요. 염분은 똑같네. 예예예. 없었지. 염분 냄새 못 잡고 이런 건 없었지. 여기는 없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저 이제 완전히 그거는 이제 하고 또 그거네 밑으로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었고 올로는 그런 건 없었어. 그러나 낙동강 하구뚝 공사지에는 김해평야의 총 경작지 15,000 헥타르 중 6,000 헥타르가 염분 피해를 입었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김해평야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에서 염분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염해를 입었다는 농민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사지에는 정확하게 그 피해 지역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았다. 취재진은 염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김해 농지개량조합을 찾았다. 낙동강 자체가 위에 대동 수문에서 수문 땅 막하고 녹산 수문 땅 막하고 거기 저수지거든 완전. 서남강 이게 저수지라. 그러니까 그 수위가 우리가 펌핑을 해가지고 손으로 치니까 수위가 푹 내려가가지고 양수장 섹션 펌프가 안 걸릴 정도는 되면은 안 걸리면 뭐 보지. 걸릴 정도 그거는 한 8간 이상은 충분히. 아무리 염분이 올라와도 서낙동강으로 들어오는 대저수문만 닫아버리면 열흘간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곳 농지개량조합의 설명이다. 그리고
농사에 피해를 줬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고 한다. 기록에 제가 보건대는 보상구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 분명히 남아 있고 없거든요. 어떤 소송 관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김해 지역 농산물이 바닷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생산량이 줄어든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김해 평야의 단위 면적당 벼 수확량을 살펴보면 하구뚝 축조가 김해 평야의 농업에 별 혜택을 주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현지 농민들은 하구뚝으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농사 짓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한다. 강물은 그리 이제 안 잡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별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물이 오염 많이 되니까 농사도 잘 안 된다고. 아니 염분에 그 전에 역류 돼 가지고 우리 작물에 피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거 말이죠 이제 오염된 물 말이죠 이게 피해가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절친들이지. 낙동강의 끝을 막아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수자원공사나 부산시가 이 정도의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지금까지 취재진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구뚝은 농민들에게 이렇다 할 혜택도 주지 못했다. 게다가 하구뚝은 식수의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아니었다. 만약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정말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하구뚝을 세웠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실수며 시행착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실수가 아니었다면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공사비를 투자해 하구뚝을 만들어야 했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당시 하구뚝을 반대하던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구뚝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았다고 한다. 그 중에 하나가 하구뚝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매립지에 대한 것이었다. 소금기가 섞이지 않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들에게 내세웠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 1차 목적이에요. 시민들에게 내세운 목적은 그것인데 저희들 낙동본연에서 알아차리기로는 그걸 빈자한 어떤 땅 장사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막 반대 모임을 가진 겁니다. 수자원공사의 전신인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매립지로 얻은 분양 수익은 총 1,684억 원이었다. 이것은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하구뚝 건설에 투자한 1,487억 원보다 오히려 수익이 많은 셈이다. 결국 산업기지개발공사는 매립지 수익으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하구뚝을 건설한 것이다. 이때 매립한 땅이 지금의 신평장림공단의 대부분이 되었다. 공장 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부산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찾아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 양산 공업단지로들 빠져나가지 또 창원이나 뭐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산시 그 상공회에서들은 이거 낙동강하고를 빨리 해달라. 시에서 전부 다 빠져가면 시수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말이죠. 당초 낙동강 유역을 매립하자는 안을 건의한 것은 현대건설이었다. 1970년대 중동에 나가 있던 현대건설의 중장비가 대부분 국내로 반입돼 있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는 그 중장비를 활용할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중동에 나가 있던 여러 가지 우리 건설 장비들이 그 당시 이제 중동 건설 경기가 쇠퇴하는 바람에 장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러니까 장비를 놀리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비도 활용할 겸에 정부 당국을 부추겨 가지고 개발한다. 농무회에서 그 자기들은 돈벌이 하는 게고 또 시 당국에서는 또 용지 확보 무슨 공단 조성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딱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건설이 1973년도에 건의한 낙동강 하구 개발안에는 하구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매립지에 관한 것밖에 없었다. 결국 낙동강 하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받아들여졌지만 그 명분은 매립이 아니라 하구뚝 건설로 바뀌었던 것이다.
만약 하구뚝을 만들지 않고 매립 사업만 했다면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얻는 이익은 더 많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하구뚝까지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낙동강 하구 개발 포부를 들어오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철새만 없으면 이거 하는 참 말로 이상적. 그 장자도 하고 내가 철새 문제가 없다면 난 이걸 하겠어요. 이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게 부산에 이게 부산 땅 없는데. 다대포에서 장자도 지나서 가덕도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은 지금 항만 하는데 이쪽은 수심이 깊으니까 항만 하고 이거 잘 개발하고 말이죠. 새 때문에 못해요. 새 때문에. 당시에 이 여기도 논의가 됐었네요. 이 방안도요. 논의가. 했죠. 그런데 특히 이거는 저 세계은행에서 반대를 했어요. 세계은행에도 여기 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꿔주지만은 장애인들도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에는 돈을 꿔주지 말라 말이죠. 개발만이 능사라고 생각했던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 측에서는 다대포, 장자도, 가덕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매립을 계획했지만 세계은행의 반대로 취소된 것이다.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얻기 위해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던 을숙도를 파괴하면서까지 매립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미 있는 명분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 명분이 바로 부산 시민의 식수를 확보하고 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식수를 확보한다는 이유는 정당성을 획득하기에 쉬웠고 하구뚝은 매립 사업이 뒤로 숨을 수 있을 만큼 덩치가 큰 공사였던 것이다. 결국 부산 시민의 식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하구뚝 공사를 벌이기 위한 빌미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하구뚝이 부산 시민 식수의 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부산시도 알고 있었다. 용산 비상토수관로. 이것은 상류 7km에서 물금 취수장까지 염분이 없는 물을 가져오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때는 이제 하구원이 없을 때니까요. 이제 가을수기가 되면 염분이 삼낭진 상부까지 올라가거든요. 취수 불가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금 그때는 메리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물금 취수장에 염분이 올라가 소금물이 되어 보니까 취수 위치를 밀어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구원 대부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필요가 없으니까 갈로 다 철거하고, 그 다리도 사실 저희 철거하려고 했는데. 물금 취수장까지 바닷물의 영향을 받을 경우 염분이 없는 상류의 물을 취수해 가져오는 것은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하구뚝에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 이 비상토수관로를 이용해 염해를 피하는 방법은 하구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학계에서는 그러면은 정규적인 취수장은 막 물금에 둔다 하더라도 염해가 있을 때만한 비상 취수장을 저 상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때만 이렇게 비상급수 취수를 하는 방법도 거래를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당시 부산시는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하구뚝이 착공된 이후에야 이 토수관을 만들었다. 부산시에서는 왜 하구뚝이 건설되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만약 이 관로를 조금만 더 일찍 만들었다면 식수의 염해는 막았을 것이고 하구뚝 공사는 그 가장 큰 타당성을 잃었을 것이다. 어쩌면 하구뚝 건설을 막았을지도 모르는 이 비상토수관은 하구뚝 공사가 끝난 지금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부산시는 하구뚝을 만들지 않고도 염해를 방지할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구뚝 공사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1982년 하구뚝 건설이 확정될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김무연 씨를 찾아갔다. 어쨌든 하구는 그 위치에 다리는 놔야 된다. 왜? 부산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가덕도 앞바다 메우는 게다. 현재 부산의 이 좁은 바닥에 앞으로 그때 내가 5개년 계획에 아마 480만 시민을 계획했어요. 부산의 도시계획이. 그러나 그 어디 수용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새로운 부산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제2부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부산에 대한 부산시의 포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하구뚝이 있는 곳에 거대한 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만약 수자원 공사가 하구뚝을 만든다면 부산시로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거대한 다리가 생기는 셈이었다. 그 부산을 위해서는 첫째는 부산에서 낙동강 하류에 다리가 생겨야 된다. 그래 교통을 만들어서 1시 이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그 다리가 있어야 된다. 기왕이면 그 다리 놓을 때에 학원 만들어보자. 그래서 물이 내려올 때에 필요 없을 때는 쏟아, 필요할 때는 가두고. 그 뭐 무슨 나쁠 게 있느냐. 당시 부산시는 하구뚝으로 인해 생길 다리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태계 파괴와 식수 오염에 대한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산시가 발전을 위해서 낙동강 서부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된다. 다리가 있으면 그럼 난 그랬거든요. 다리 만들면 다리만 만들지 왜 하구뚝을 만드냐고. 하구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뭐 농사에 물도 주고 상수도 주고 이런 게 아니면 외국 차관이 안 되는 때문에 다리 부산이 진짜로 필요한 다리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은 다리와 용지가 필요한 부산시의 입장과 산업기지와 수자원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당시 산업기지 개발공사의 입장이 절묘하게 어울린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구뚝 하나로 여러 기관들의 요구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반대 이론도 하구뚝 건설을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낙동강 하구뚝 공사가 애초에 식수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서에도 잘 드러나는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일원 하류 일대가 그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낙동강 하류에 날아오는 모든 철새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을숙도에 날아오는 모든 철새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표기돼 있다. 심지어 99쪽에는 덤불 해오라기, 백로, 흰뺨 검둥오리, 쇠제비 갈매기 등을 그 학명조차 틀린 채 적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을 텃새로 표기해놓고 있는데 쇠제비 갈매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이고 나머지는 여름 철새들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예를 들면 A라는 용역 회사가 B라고 하는 대구시로부터 용역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대구시가 용역비를 주겠어요? 안 주지. 된다고 해야 주지.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오직 하구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다. 하구뚝 건설을 담당한 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곳 녹산 수문을 보면서
낙동강 하구뚝의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바다로 나가지 못한 서낙동강의 강물은 녹산 수문 앞에서 완전히 썩어 이제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 밖의 어민들은 수문 안에 검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정도다. 오늘 수문 여는가 안 여는가 확인하고 연다 그러면 또 몇 시에 여는가 물어보고 그 전에 가서 도장 걷어야 돼. 원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 물이 지금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수문 열어버리면 물이 완전히 그냥 바닥도 안 보입니다. 1m도 안 보여요. 너무 그냥 오염돼가지고. 그리고 저것도 녹산 수문은 낙동강 하구뚝에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낙동강의 참담한 미래를 두고서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취재진은 낙동강이 녹산 수문에 갇힌 서낙동강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네덜란드의 오이스터스켈드 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구했다. 이 댐은 네덜란드 서남부에 있는 오이스터스켈드 댐이다. 낙동강 하구뚝보다 그 규모가 2배가량 큰데 만들어질 당시는 낙동강 하구뚝과 같이 바닷물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댐의 문은 모두 열려 있다. 하구뚝 공사비의 2배가 넘는 5천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서도 지역 주민의 반대로 다시 그 공사비의 5배가 넘는 돈을 들여 수문을 열어두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Because in earlier days it was planned to have a solid dam. Solid dam which would destroy the saltwater tile environment. It would destroy the place where birds gather food, where fishermen catch fish and shellfish. And that's the reason why it has been changed into a dam with movable gates. Gates which will be normally open to allow the tide and will close when we forecast very dangerous high water levels like 1953. 이들은 이미 하구뚝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낙동강 하구뚝을 건설한 기술진들이 바로 이곳 네덜란드 기술진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낙동강 하구뚝의 수문도 이렇게 열어놓을 수는 없을까? 이 실험은 하구뚝처럼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수중에서 공기막을 만들어 바닷물의 침입을 막는 방법이다. 수중보 실험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제대 실험팀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았다. 바닷물은 강바닥을 타고 서서히 올라오고 강물은 위로 흘러내린다. 이때 공기방울을 쏘아 올리면 해수의 일부는 상류의 담수와 혼합되지만 대부분은 상류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수중 공기막을 형성시킴으로 해서 해수의 침을 방지하고 해수의 교환 자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공기막의 압력에 따라 해수의 차단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공기막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 실용화된 방법으로 그 효과는 확인돼 있다. 자연 상태의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닷물이 크게 밀려오는 대조기 때만 가동한다면 굳이 강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도 해수의 침입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에 인간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면서 필요한 효과는 얻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구뚝을 열어 낙동강을 되살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교량 역할만 하고 수문을 다 개방하면 어떻느냐. 그런 말도 합니다. 이 수문을 개방했을 때는 역시 생태계 교란이 옵니다. 지금 10년 이상 어떤 변화에서 어느 정도 하구뚝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적응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데 또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그 일시적이지만 생태계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 사견이기 때문에 이 많은 생태학자들이 좋은 의견과 또 연구 결과를 갖고 수기를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낙동강 하구뚝의 건설 의혹을 통해서 부산 시민의 식수가 단순히 오폐수가 아닌 행정적 판단 실수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구뚝이 건설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부산 시민들은 하구뚝의 존재를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하구뚝 건설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10년 전에 바로잡았어야 할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저 낙동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하구뚝을 그냥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을 열어야 할 것인가. 이번에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낙동강 하구뚝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낙동강의 미래,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